안녕하세요. 부동산 114 임병철 연구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강도 규제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부동산 강영훈 대표님과 함께 대책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본 대책이 한편에서는 좀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 가을에 사실 두 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11 대책이 있었고 그쵸. 11 6 대책이 그쵸. 있었고 이게 뭐 종합 대책은 아니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식적인 대책은 아니다 일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부동산 시장을 어떤 가이드하기 위한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었으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나왔는데 사실 약하다. 별거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랑 그다음에 이 고가 주택 거래하는 사람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이런 부분들 편법 증여 없는지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뭐 종합 대책은 아니다고 느낄만 하긴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12월 16일 날 나왔잖아요. 그 전주에 이거저거 유튜브 찍을 때에도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올가을 시장 왜 이렇게 가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아오르냐 얘기를 하면 가을 대책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 결국 부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정부는 쉽게 센 대책을 내지 못할 거다. 어떤 그런 인식들이 커뮤니티며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약간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11.6 대책에서 일산이랑 부산이랑 남양주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을 실리는데 일조했죠. 이제 정부도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뭔가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약간 좀 풀어주는 뉘앙스를 가는구나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정부 내심의 보관은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12, 16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전의 발언들을 돌이켜 보면 실제로 예를 들자면 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는 부분을 고려하겠다. 장기 보유하신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책 고민하고 있다거나 뜨문뜨문 던진 내용들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에 포함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준비는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또 돌이켜 보면 준비는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이제까지 계속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럼 이번 대책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대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를 하고자 하는 이제 강력한 수요 억제도 일단 고가 주택. 요번에 이제 초고가 주택이라는 개념을 15억 만들어서 15억 초과하는 주택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을 일단 하나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 9억에서 10억 사이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 시장이라고 해서 이 지역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이제 대책을 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수요 억제하고 공급 확대책을 둘 다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억제로 얘기 나온 게 10억 초과 주택, 신규 주택 구입할 때 있어서 아예 그냥 대출을 못 하게끔 하겠다. LTV 빵이라는 규제를 냈고 물론 이제 이거 과정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특히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15억 초과 같은 경우도 LTV 빵, 이주비 대출도 안 되고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 해석 문제 때문에 되게 갑론을박이 있다가 뭐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건데 이것도 주택으로 보는 게 맞냐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이번에 12월 20일 보도자료 나온 내용으로 보면 뭐 이제 그 12월 16일 대책 발표 전에 관리처분인가 받은 데까지는 소급해서 안 하겠다. 거기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강력하게 고가주택 시장에 대출, 그러니까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을 억제하려고 되게 신경을 썼고, 그다음 9억에서 10억 사이 같은 경우도 LTV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받게끔 해서 좀 충격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 그러니까 강력한 수요 억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거론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빨리 지금 가고 있던 곳 같은 경우 서울시랑 TF 만들어서 빨리 좀 촉진하겠다. 속도를 좀 예, 내게. 그래서 공급 물량들 니들 분양 받으면 공급 느낄 거 아니야 해서 이제 확대하겠다는 게 하나랑, 그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200세대 규모의 작은 단지가 아니라 한 500세대 규모까지 2만 제곱미터까지 되는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거니까 그런 주택 공급도 한번 눈여겨 보시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물건의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해서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도 적용해줄 테니까 좀 이 기회에 파세요. 이제 물건 이런 좀 내놔라. 부분들을 물건 좀 내놔라. 그러니까 재고주택 매물을 늘리겠다. 늘리기 위한, 예. 사실 재고주택 매물이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매물 품귀 현상의 원인이고, 이 그렇죠. 부분을 숨통을 틔워줄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그걸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한적으로 장기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이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가주택 시장의 수요를 억누르면서 그 시장의 매물들은 좀 숨통을 트여서 그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면 이게 가격이 내려가게끔 그게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을 꿈꾸고 일단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강남이 내려가는데 송파 니들이 올라가냐? 송파가 내려가는데 강동, 동작 니들이 올라가냐? 동작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인근의 강서나 영등포나 이런 데가 올라가냐? 이렇게 형님이 내려가면 동생들도 이렇게 하향 안정, 프레셔, 압력이 눌리게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대책을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분위기 좀 어떨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대책 이후에 일주일 동안 부동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엄청 들끓었죠. 항상 이 대책이 나오면 엄청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왜 관심이 높아지냐면 대책을 해석하는 부분, 남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궁금하고요. 남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일단 알고 싶은 거고요.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의견들을 내놓는데 폭락할 거다. 아니다. 이제 지금 이번 대책에서 빠진 구간에 있는 주택이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자의적인 해석들이 되게 많죠. 근데 되게 많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어떤 강력했던 대책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제 약의 내성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어떤 폭락할 거다, 폭등할 거다의 얘기보다는 생각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지난 텀에서 이런 강력한 규제책 이후에 가격이 출렁임이 있는 걸 겪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되풀이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 또 이렇게 너무 세게 눌러놨으니까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이 월요일 날 나왔으니까 한 3, 4일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강남권 또는 이제 마포권, 동작권, 뭐 강동권 이런 지역에 있는 주요 지역들의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얘기는 개미새끼의 현말이 없다. 문의도 되게 뜨문뜨문하다.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의가 없다는 얘기는 매도자 마음이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의 분위기들을 물어보면 매도자들도 깎아서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있고, 특히 이게 요번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매물을 만들기 위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좀 더 건드린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높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다음에 이제 세금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을 더 확대 열기 때문에 종부세 공포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있고. 근데 이게 강남 쪽 분들이랑 강북 쪽, 그러니까 이 외부의 지역 분들이랑 종부세에 대한 공포가 달라요. 강남 분들은 분명히 종부세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에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10년 보유 물건들 약간 완화해준다 얘기 딱 보고
팔 계획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일단 타이밍 본다 이런 그러니까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제 강북 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종부세를 요번에 맞았어도 그렇게 세게 안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나뉘는 게 보이고요. 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매물에 대한 어떤 그런 물건들이 나올 부분도 약간 있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올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조금 조정해서 팔 의향도 있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15억 구간대에 있는 주택들 이제 보면 예를 들자면 마포 같은 경우도 마레프 이런 아파트들이 그렇죠, 10억 초과한 아파트도 있지만 전후의 가격 아파트가 로얄도 있지만 비로얄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걸려 있는 단지들 중에서는 뭐 15억에 대출이 안 나와서 안 판다고 하면 나도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깎아줘서 팔 생각도 있어. 이제 이런 구간대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저가 시장의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방송 촬영하면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좀 전화들을 해봤더니 사실 우리랑은 상관없어. 실제로 구간대 가격대가 다르니까 별로 매물들이 일단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수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문의는 꾸준히 있고 그러면 이번 대책에 따라 혹시 전세 가격이 뭐 급등하거나 전세 가격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도 그냥 뭐 큰 변동 없는 상황에 이런 얘기. 저희도 금요일 정도에 주요 지역들을 좀 전화를 돌렸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자분들 크게 움직임 없고, 근데 특이점은 사시려고 했던 매수자분들은 확실히 일단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계약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좀 미루시는 분들이 확실히 전화를 하면 10곳 10곳은 다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강남권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 민간택지 확대 지역으로 지정됐던 뭐 은평이나 이런 곳들 보면 확실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분위기가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정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가격이 좀 조정돼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지난 텀에 보면 2016년에 11.3 대책 이후에 2017년 1월, 2월, 3월까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가격이 확 꺾였었어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2018년 1월, 2월, 3월 가즈아를 외치던 시절. 그러니까 특히 2018년 1월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 저가 매물들 소진되면서부터 2월, 3월 가격이 좀 상승했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적어도 2019년 올해 2, 3월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다시 가나?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2019년 6월 정도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책 이후에는 시장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매물들이 훅 출렁이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에 대한 거를 매도자도 지금 3번 경험을 했고요. 매수자도 3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고가주택 살까요? 당연히 안 사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이게 이 상황에서도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올라가진 않지만 내가 아예 안 사기로 마음 먹었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는 일단 좀 생각해 보고 시장 보고 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아예 그냥 난 매수를 포기할래. 그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진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자금 준비. 이 현장 중개업소 표현으로는 세팅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영끌해서 가겠다는 수요층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요번에 나가 떨어지는 거고 이미 뭔가를 팔아서 현금 들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소명도 다 되는 자금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서 6월, 7월, 8월에 급등하면서 타이밍을 못 잡았던 이런 분들이 살려고 계속 근데 이 가격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요번 출렁임이 만약에 오면 가야지 또는 뭐 출렁임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요층들이 이제 시장을 관망하면서 이제 보고 한편에 서 있다는 게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 등 후폭풍을 좀 예상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비규제 지역에서 또 오를 거고 예를 들어서 9억 초과,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했지만 9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하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요번에 수원 팔달구 쪽에 원도심 재개발에서 공급한 예. 이제 팔달 6구역 일반 분양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다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12,000세대급의 신도시처럼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팔달 6구역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 엄청나게 관심이 되게 높은 어떤 그게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윤재 연구원님이랑 2020년 전망 얘기할 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되지만 수도권의 대장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해서 순환매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격대가 일단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또는 저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으로의 투자자들의 흐름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이제 그와 발맞춰서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제 수원 쪽 그 얘기를 했더니 아는 이제 동생이 저도 수원 오래 산 토박인데 어머님 집 요번에 청약해봐야 했어요. 우리 동네 되게 안 오르던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도 눈여겨볼 때가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도 반응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갭매우기 뭐 또는 네네. 키 맞추기 같은 이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게 비단 이번에서만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가 2000년대 중반 후반 이후에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나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그 당시에도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면 중후반장 이후부터는 수도권의 상승세도 되게 거칠었거든요.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폭등했던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게 용인이에요. 그래서 용인 수지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강남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급등하고 했었거든요. 용인 수지 지역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근래에도 기사 보면 수지 용인 쪽에 뭐 용인 역세권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뭐 10억을 돌파하고 뭐 12억의 매물이 네. 나오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 게 그런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기 과열 지구가 뭐 서울 수도권 전역이 투기 과열 지구일 정도로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 규제 하에서 앞으로도 이런 투자자의 흐름 또는 실수요자의 흐름들이 이게 사람들이 확인하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동네는 안 올라라고 생각했다 오르는 거 보면 이 동네도 좋은 동네인가 보네 하면서 실수요자는 사실 뒤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확대되면서 가격 불안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부의 규제는 또 뒤쫓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를 한번 네. 그 대책 발표되고 나서 좀 냈었는데 서울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한 45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아파트 중에서 비중이 한 36% 정도 되고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 19만 6천 가구로 전체 서울 가구 수의 한 15% 정도 차지했거든요. 대부분 그것도 되게 많네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강남 상구, 네. 뭐 강남, 서초, 성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광진 등에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외 지역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 쪽으로 뭐 갭매입이나 가격 키 맞추기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어요. 네. 12, 16 대책 이후에 수도권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예상되세요?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모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시장이 멈춰서고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 형님이 짓누르면 동생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강남을 넘어서는 동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잘 먹히면 이 가격을 누르면서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한 것처럼 재고주택이라든가 이런 매물 공급들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충분히 억제되는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는 모양새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되면 예상보다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요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판단이 또 깨지는 거예요. 오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15억이 넘는 집을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요층들이 지금 시장에 얼마나 있느냐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저도 없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있다는 거예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있대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겠네요. 네 만약에 많이 없으면 그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결국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안정화되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처럼 공급 물건이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남아있는 시장의 수요층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에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탄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하면 가격은 또 한번 불안해질 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이 규제는 지금 당장 15억 초과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이게 헌법 소원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 시장이 불안하면 사이드카라고 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 보통 사이드카 발동해서 거래를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는 대책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대책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수요를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다는 게 만약에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초고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이 수요층들이 어떻게 해서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만들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팔고 현금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결국 부동산을 팔아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마포의 15억 아파트를 판 분은 그 판돈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걸 사준 사람은 보통 하급지, 상급지에 올라오려고 서대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15억짜리 마포의 아파트를 사신 거잖아요. 서대문의 아파트를 파신 분은 예를 들자면 그 옆에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옮겨왔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단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구조화에서 중하위 라인은 대책이 나왔어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매물이 없네. 그러니까 그 레벨에서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 밀어 올리는 현상의 끝에는 전세도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밀어 올려주고 그 은평구의 매매 가격이 밀어 올라가고 서대문구의 가격이 밀어 올라가고 마포구의 가격이 밀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받쳐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 자금에 대한 문제 없이 자금 소명에 대한 문제 없이 강남에 15억 초과하는 아파트, 송파에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한 자금줄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송파 아파트 사고 그럼 송파 아파트 산 사람이 다시 강남시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어요. 정부가 의도한 방향대로 매물들이 좀 나오고 해서 좀 수요층들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덜 불안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신경 쓰이는 거는 2020년 2분기 이후에 2020년 2분기까지는 그래도 서울 안에서도 입주 물량들이 좀 있고 있죠. 그렇긴 한데 좋은 재개발 구역들 뭐 재건축 아파트를 입주한 새 아파트에도 물량들이 있긴 한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2020년의 하반기 2021년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되게 세게 나왔고 지금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뭐 매도자들도 똑똑해졌고 매수자들도 똑똑해져서 기회를 또 노리고 있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시장 충격이 있어서 이렇게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막 쫓아가면서 물건 사야지 하고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격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총선 뭐 이 시점까지는 약간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이 고가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사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번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잘 컨트롤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산권 침해란 얘기가 나오고 보유세를 건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선거 결과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잘 하고 있는 거다. 또는 이제 또 그런 국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이렇게 갈 것 같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변수들이 또 그때부터 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그때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강영훈 대표와 함께 12.16 대책 관련돼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보는 2020년 부동산 개발 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